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토끼가 춤을 추던 시절, 첩첩산 중 깊은 골짜기에 아주 작은 마을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산세가 워낙 험하고 깊어서 구름도 쉬어간다는 그곳은 사방이 높은 봉우리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뜨는 시간도 늦고 해가 지는 시간은 유난히 빠른 그런 두메상골이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소나무 숲이 파도처럼 울렁거리고 계곡물 흐르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는 평화로운 곳이었지만 땅이 거칠고 돌이 많아 농사를 짓고 살기에는 여간 고단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순박하고 부지런했지만 아무리 땀 흘려 일해도 곳간을 가득 채우기는커녕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 형편이었습니다. 그래도 욕심 없이 서로 돕고 나누며 사는 정기 깊어 밤이면 집집마다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만큼이나 따스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살기 좋은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에서도 가장 위쪽 산자락이 시작되는 언덕배기에 김노인 내외가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평생을 흙과 함께 살아온 정직한 농사꾼이었습니다. 김노인은 손바닥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을 정도로 부지런히 밭을 갈았고 그의 아내는 굽은 허리를 펴가며 알뜰살뜰 살림을 꾸려왔지만 가난은 좀처럼 그들의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낡은 초가집은 비바람에 지붕이 내려앉을 듯 위태로워 보였고 기둥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거무튀튀하게 변해 있었지만 안주인의 깔끔한 성품 덕분에 마당에는 자풀 하나 없이 깨끗했고 장독대는 반질반질 윤이 났습니다. 부부에게는 장성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 역시 부모를 닮아 성품이 온순하고 힘이 장사라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 어느덧 아들의 나이가 홍이가 꽉 차게 되었고 김노인 내외는 아들을 장가 보내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진 것 없는 산골 집안에 선뜻 딸을 주겠다는 집을 찾기가 쉽지 않아 부부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지만 하늘도 그 정성을 알았는지 멀리 고개 넘어 마을에서 참한 처자가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매쟁이의 말에 따르면 처자의 이름은 명옥인데 둥근 보름달처럼 복스럽게 생긴 얼굴에 몸집도 튼튼하여 아이도 잘 낳고 농사일도 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노인 내외는 그 말만 믿고 감지덕지하며 혼례 날짜를 잡았고 가난한 살림을 털어 정성껏 혼례상을 차렸습니다. 마을 잔치랄 것도 없이 조촐한 혼례였지만 색동옷을 입은 신부의 모습은 산골 마을의 핀 꽃처럼 화사했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신방에 든 신랑 신부를 보며 김노인 내외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며 기쁨의 눈물을 훔쳤습니다. 며느리 명곡은 듣던 대로 인물이 훤하고 체격도 좋아 그동안 고생만 한 아내의 일손을 덜어줄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 것 같아 김노인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른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며느리의 손이 솥뚜껑만 한 것을 보고는 저 손으로 살림을 하면 우리 집 곳간에도 쌀이 쌓이겠구나 싶어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날 밤 김노인 내외는 며느리가 들어와 활기차게 변할 집안의 미래를 꿈꾸며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고 산골 마을의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동쪽 산마루에 붉은 해가 솟아오르고 부지런한 수탉이 목청껏 울어대며 아침을 알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일어나 마당을 쓸고 소 여물을 끓이고 있을 시어머니였지만 오늘은 새 며느리가 들어온 첫날이라 며느리가 문안 인사를 올리러 오기를 기다리며 방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신방문은 굳게 닫힌 채 인기척이라곤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어제 혼례를 치르느라 고단하여 늦잠을 자나 보다 생각하고 헛기침을 하며 마루로 나가보았지만 신발은 가지런히 놓인 그대로였습니다. 김노인도 밭에 나가려다 말고 마루 끝에 앉아 곤방대만 두드리며 며느리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해가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 그림자가 짧아질 무렵이 되어서야 신방문이 삐걱하고 열렸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나온 것은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쑥스러운 표정으로 머리를 긁적이며 부모님께 인사를 올리더니 색시는 아직도 깊은 잠에 빠져 있어
차마 깨우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가 막혔지만 낯선 집에 와서 긴장도 하고 피곤도 했을 테니 첫날은 그럴 수 있다며 너그럽게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랴부랴 부엌으로 들어가 아침 겸 점심상을 차렸고 밥 냄새가 솔솔 풍기자 그제야 며느리가 부스스한 모습으로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베개 자국이 선명했고 눈은 아직도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며느리 명곡은 시부모님께 늦잠을 자서 죄송하다는 말도 없이 하품을 길게 한번 하더니 밥상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울 정도로 많은 양의 밥을 순식간에 비워내기 시작했습니다. 고봉으로 쌓은 밥그릇을 눈 깜짝할 새에 비우고 국물까지 후루룩 마셔버리는 며느리의 식성에 김노인 내외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잘 먹는 것이 복이라더니 우리 며느리는 천하장사라며 김노인은 허허 웃어 넘겼습니다. 밥을 다 먹은 며느리는 배를 두드리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설거지를 하겠다는 말도 없이 다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드르렁 드르렁 하는 코 고는 소리가 문 밖으로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노인 내외는 서로 얼굴만 멀뚱히 바라볼 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어보니 며느리는 이미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겨울잠을 자는 곰처럼 편안한 얼굴로 자고 있는 며느리를 보니 깨워서 일을 시키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그냥 두자니 속이 터질 노릇이었습니다. 김노인은 첫날이라 그렇겠지 내일은 다르겠지 하며 아내를 다독였고 아내는 한숨을 내쉬며 며느리가 먹다 남긴 빈 그릇들을 치우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파티를 나가야 할 시간은 이미 많이 늦어버렸고 김노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닷새가 지나도 며느리의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야 부스스 일어나 밥을 먹고 밥숟가락을 놓기가 무섭게 다시 잠을 자는 것이 며느리의 일과였습니다. 바틸은 고사하고 방 청소나 빨래 같은 집안일에는 손끝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넌지시 아가마당에 고추 좀 널어야겠다 하고 말을 꺼내면 며느리는 꾸벅꾸벅 졸면서 내 어머님 하고 대답만 할 뿐 몸은 방바닥과 한 몸이 된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잠이 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게 잤고 깨어있을 때도 멍하니 앉아 졸기 일쑤였습니다. 마을에는 벌써 김노인네 며느리가 천하의 게으름뱅이라는 소문이 날 법도 했지만 김노인 내외가 창피해서 밖으로 말을 내지 않으는 탓에 아직은 이웃들이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웃집 안하기 마실이라도 오면 시어머니는 황급히 방문을 닫으며 우리 며느리가 몸이 좀 약해서 요양 중이네 하고 둘러대기 바빴습니다. 그러면 이웃 안악은 쯧쯧쯧 덩치는 산만 하더구만 속이 허한가 보네 하며 혀를 차고 돌아갔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시어머니의 마음은 편치 않았고 하루 종일 잠만 자는 며느리의 숨소리를 들으며 부엌일을 혼자 도맡아 하다 보니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어느 날 밤 김노인은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오면 집안이 환해지고 웃음꽃이 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근심만 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아내를 깨워보려고도 했지만 며느리가 워낙 곤히 자는 데다 잠자는 모습이 묘하게 평온하고 위험까지 있어 보여서 차마 흔들어 깨우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김노인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낮에 며느리가 자는 모습을 슬쩍 보았는데 그저 게을러서 자는 잠이라기보다는 마치 깊은 산속의 바위처럼 묵직하고 고요한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농사꾼의 눈에 밭은 잡초로 우거져 가는데 일손은 부족하니 답답할 따름이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봄을 지나 초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밭에는 감자꽃이 피고 보리타작을 준비해야 할 시기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아이를 업고 나와 밭일도 거들고 새참도 나르는데
김노인네 며느리는 여전히 방구석에서 나올 줄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참다 못해 며느리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가 남들은 밭에서 땀 흘려 일하는데 너는 잠이 오느냐? 하지만 며느리는 눈을 반쯤 뜨고 어머님, 저는 잠을 자야 힘이 납니다. 조금만 더 자고 일어나겠습니다. 라고 태연하게 대답하고는 다시 돌아 누웠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나긋나긋하고 평화로운지 시어머니는 화를 내다가도 맥이 탁 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루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비가 오니 밭일을 나갈 수 없어 김노인 가족은 모두 마루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밥을 먹으러 나왔다가 비 오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 마루 기둥에 기대어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꼴을 보기가 싫어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고 김노인은 멍하니 비 내리는 마당을 바라보다가 며느리의 손을 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손은 여전히 크고 두툼했는데 일은 하나도 안 했으면서도 거칠어지기는커녕 뽀얗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김노인은 속으로 저 손으로 일만 하면 소도 때려잡을 텐데 어쩌다 잠 귀신이 붙었을꼬 하며 혀를 찼습니다. 며느리의 잠버릇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갔습니다. 이제는 밥을 먹다가도 숟가락을 입에 문 채로 졸기도 하고 화장실에 가다가 마당 한가운데서 서서 졸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스꽝스럽고 기가 막힌지 김노인과 아들은 서로 눈짓을 하며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그렇게 잠만 자는데도 이상하게 얼굴색은 날로 좋아지고 살이 포동포동하게 올랐습니다. 반면 시어머니와 아들은 고된 노동과 소가리로 점점 야위어만 갔습니다. 집안의 활기는 오직 며느리의 힘찬 코골이 소리뿐이었고 나머지 식구들은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노인은 아들을 불러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는 어찌 생각하느냐? 색시가 저리 잠만 자는데 병원에라도 데려가 봐야 하는 거 아니냐?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처음에는 병인 줄 알았습니다. 헌대자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제 피로도 싹 풀리는 것 같습니다. 억지로 깨우면 큰일이 날 것 같은 기분도 들고요. 아들의 말에 김노인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며느리의 잠에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하여 곡식은 부족하고 일손은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씩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두문불출한다고 해도 몇 달째 콧배기도 안 보이는 세다에게 대해 수근거림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이 모이면 김노인네 며느리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집 며느리는 다리가 없는 게 아니냐? 혹시 곰처럼 생겨서 못 나오는 거 아니냐? 별별 소문이 다 돌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것은 게으름뱅이 귀신이 씌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김노인의 귀에도 그 소리가 들어왔지만 못 들은 척하며 묵묵히 밥만 갈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노인은 마당에 멍석을 깔고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여전히 며느리의 코로 피리를 부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드르렁퓨, 드르렁퓨. 그 소리는 묘하게 박자가 맞아 듣고 있으면 스르르 눈이 감길 지경이었습니다. 김노인은 문득 저 소리가 이 집안의 유일한 평화일지도 모른다는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낮 동안의 고단함이 저 소리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전쟁 같은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며느리는 여전히 꿈속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김노인은 긴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남들은 며느리 덕을 본다는데 나는 무슨 팔자에 늙어서까지 이 고생인가 싶어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그릇을 닦던 손을 멈추고 방 쪽을 노려보았지만 야속한 며느리는
쿨쿨 잘도 잤습니다. 시어머니는 행주를 내동댕이 치고 싶었지만 착한 아들 생각에 꾹 참으며 다시 그릇을 닦았습니다.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방 안의 숨소리는 더욱 깊고 그윽하게 이어졌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김노인도 시어머니도 아닌 바로 저 잠자는 며느리인 것만 같았습니다. 달이 기울고 새벽이 다가올 무렵 김노인은 잠에서 깨어 물을 마시러 마루로 나왔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방 쪽에서 옅은 빛이 새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라 도둑이라도 든 줄 알고 살금살금 다가갔는데 문틈으로 보니 며느리가 자면서 뒤척일 때마다 이불자락에서 반딧불이 같은 은은한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방 안은 다시 캄캄해져 있었습니다. 잘못 본 것인가 싶어 고개를 젓고 돌아섰지만 그 신비로운 광경은 김노인의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며느리의 잠에는 분명 범상치 않은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듯 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다시금 일상은 반복되었습니다. 김노인과 아들은 괭이를 메고 밭으로 나갔고 시어머니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며느리는 언제나처럼 밥 냄새를 맡고 일어나 허겁지겁 밥을 먹었습니다. 이제는 시부모님도 포기한 듯 아무 말 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며느리는 밥풀을 입가에 묻힌 채 해벌쭉 웃으며 어머님 밥이 꿀맛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천진난만하고 얄미운 모습에 시어머니는 밥숟가락으로 꿀밤이라도 한 대 주고 싶었지만 며느리의 해맑은 얼굴을 보면 화가 나다가도 웃음이 피식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며느리의 재주라면 재주였습니다. 김노인네 집 앞을 지나던 동네 개들도 며느리의 코 고는 소리에 맞춰 짖는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며느리의 잠은 이제 마을에 숨겨진 명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웃어넘길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게으름 뒤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대문이 삐걱거리고 처마 밑의 풍경이 댕그랑 울려도 며느리의 단잠은 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산골 마을의 고요함 속에 며느리의 잠은 점점 더 깊이 그리고 무겁게 집안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봄이 가고 여름이 깊어지면서 산골 마을의 녹음은 짙어지고 매미소리는 요란해졌습니다. 김노인의 밭에는 잡초가 무성해지기 시작했고 아들의 어깨는 날로 축 처져 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이제는 지쳐서 잦아들 무렵 마을 어귀에서 낯선 인기척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그 평온하던 잠을 깨뜨릴 혹은 그 잠 속에 숨겨진 비밀을 들추어낼 사건의 그림자가 서서히 김노인의 집 대문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평화롭지만 위태로운 이 집안의 일상은 이제 곧 큰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름해는 노루꼬리만큼 짧다는 말은 옛말이고 산골 마을의 여름해는 길고도 지루하게 이어졌습니다. 장마가 물러간 자리에 무더위가 찾아와온 대지를 달구기 시작하자 풀벌레 소리조차 더위에 지쳐 늘어지는 듯했습니다. 김노인네 밭의 곡식들은 목이 말라 잎을 축 늘어뜨렸고 마을 앞 가을물도 눈에 띄게 줄어들어 졸졸거리는 소리마저 힘겹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무더위 속에서도 김노인네 안방문은 굳게 닫힌 채 열릴 줄을 몰랐습니다. 그 안에서는 여전히 천둥소리 같은 코골이와 함께 며느리의 기나긴 잠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땀이 줄줄 흐르는 날씨에도 며느리는 더운 줄도 모르고 이불을 돌돌 감은 채 깊은 꿈속을 헤매고 있었으니 이를 지켜보는 식구들의 속은 숫덩이처럼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김노인네 며느리가 들어앉아 잠만 잔다는 소문은 어느새 산골 마을을 넘어 아랫마을 장터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입방가를 찢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시집 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밭에 한 번을 안 나왔다지. 글쎄 말이야. 밥은 황소만큼 먹고 잠은 동면하는 곰처럼 잔다니
그 집 기둥뿌리가 나만 하겠어. 사람들의 말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며느리가 하루에 쌀 한 가마니를 먹어치운다는 둥, 밤마다 구렁이로 변해 잠을 잔다는 둥 터무니없는 이야기까지 돌았습니다. 김노인 내외가 밖을 나다니기가 무서울 정도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따갑고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팥죽 할멈이 있었는데 이 할멈은 입이 싸고 오지랖이 넓기로 유명하여 마을의 대소사에 참견하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팥죽 할멈은 김노인네 며느리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눈을 반짝이며 신이 나서 떠들어댔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중매쟁이가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해. 빛 좋은 게살구라더니 얼굴만 반반하면 뭐 하나. 여자가 부지런해야 집안이 일어나는 법인데 쯧쯧. 할멈은 마치 제 집안일인 양효를 차며 안타까워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김노인네 망신살이 뻗친 것이 고소하여 어쩔 줄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팥죽 할멈은 기어이 확인을 해보겠다는 심산으로 핑곗거리를 만들어 김노인네 집을 찾았습니다. 김노인네 계시나? 우리 집 호미 자루가 부러져서 잠깐 빌리러 왔네. 대문도 열려 있는데 굳이 큰 소리로 주인을 부르며 마당으로 들어선 할멈의 눈은 쥐잡듯 마당 구석구석을 훑었습니다. 마루에 앉아 삼배를 짜고 있던 시어머니는 반갑지 않은 손님의 등장에 미간을 찌푸렸지만 애써 웃음을 지으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게. 호미가 필요하면 저기 헛간에 가서 아무거나 집어가게나.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방문 쪽을 힐끔거리며 할멈을 빨리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팥죽 할멈이 그리 쉽게 물러갈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할멈은 마루 끝에 털썩 걸터앉더니 부채질을 해가며 딴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날이 이리 더워서야 원. 그나저나 자네 얼굴이 왜 이리 반쪽인가? 며느리 보고 나면 편해서 살이 찐다는데 자네는 거꾸로 가는구먼. 할멈의 말에 시어머니는 가슴이 뜨끔했지만 농사철이라 그렇지 뭐 별거 있나 하며 얼버무렸습니다. 바로 그때 안방에서 드르렁 푸 하는 우렁찬 소리가 마루를 울리며 들려왔습니다. 팥죽 할멈의 귀가 번쩍 뜨이고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대낮에 집안에 황소라도 키우나. 할멈은 짐짓 모르는 척 호들갑을 떨며 안방 문 쪽으로 목을 길게 뺐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져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아, 아니네. 아범이 피곤해서 잠깐 눈을 붙였나 보네. 시어머니의 서툰 거짓말에 팥죽 할멈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범은 아까 밭에서 김 매는 걸 내 눈으로 봤는데 무슨 소린가 에이구 소문이 사실이었구먼. 새 며느리가 대낮에 퍼질러 자고 있다는 게. 할멈의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담장 넘어 지나가던 참새가 놀라 달아날 지경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팥죽 할멈은 기세를 몰아 시어머니를 다그쳤습니다. 자네가 이렇게 무르게 구니까 며느리가 기어오르는 거야. 시어머니가 호랑이 같아야 며느리가 정신을 차리지. 저런 게으름뱅이를 끼고 돌면 집안 망하는 건 시간 문제네. 당장 깨워서 물레라도 돌리라고 하게. 할멈의 말은 뼈가 있고 가시가 있어 시어머니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평소 온순하던 시어머니였지만 남의 입에서 집안 망한다는 소리까지 나오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대로 두면 할멈이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 것이 뻔했기에 무언가 보여주어야 한다는 조급함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안방문을 벌컥 열어 젖혔습니다. 방 안은 어두컴컴했고 며느리는 세상 편한 자세로 대자로 뻗어 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태평스러운지 시어머니의 울화통이 터졌습니다. 아가, 해가 중천인데 언제까지 자빠져 잘 셈이냐. 냉큼 일어나지 못해. 시어머니의 앙칼진 고함소리에
며느리가 움찔하며 눈을 떴습니다. 며느리는 상황 파악이 안 된 듯 멍한 눈으로 시어머니와 팥죽 할멈을 번갈아 쳐다보다가 습관처럼 다시 눈을 감으려 했습니다. 어디서 다시 눈을 감아 당장 일어나서 물레질이라도 해라. 남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으냐.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등짝을 찰싹 때리며 소리쳤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부스스 일어나 앉으며 하품을 크게 했습니다. 아함, 어머님 왜 그러세요? 저 조금만 더 자면 안 될까요? 며느리의 잠꼬대 같은 소리에 마루에 있던 팥죽 할멈이 어유 세상에, 저 말대꾸 하는 것 좀 봐 하며 혀를 찼습니다. 시어머니는 팥죽 할멈의 시선이 의식되어 며느리의 팔을 억지로 잡아 끌어 마루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구석에 놓인 물레 앞에 며느리를 앉혔습니다. 잔소리 말고 이 실이나 자아라. 내가 밭에 다녀올 때까지 다 못해놓으면 저녁밥은 없을 줄 알아라. 시어머니는 평소답지 않게 매몰차게 말하고는 획 돌아서 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졸린 눈을 비비며 억지로 물레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물레 손잡이에 닿자마자 우지끈 하는 소리와 함께 튼튼하던 물레살이 부러져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깜짝 놀라 어머나 하고 소리쳤지만 이번에는 몸을 일으키려다 발로 물레 받침을 차버려 물레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시어머니와 팥죽 할멈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당황한 며느리는 어쩔 줄 몰라 허둥지둥 부엌으로 도망치듯 들어갔습니다. 물이라도 떠오려던 생각이었는지 표주박을 들었는데 손에 힘 조절이 안 되는지 표주박이 바사삭 하고 부서져 버렸습니다. 놀라서 뒤로 물러서다가 이번에는 무쇠솥 뚜껑을 건드렸고 육중한 솥 뚜껑이 쾅 하는 굉음을 내며 솥 안으로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부엌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며느리가 움직이는 곳마다 우당탕탕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집안에 난동꾼이 들어와 행패를 부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울상이 되어 어머님, 제가 안 그랬어요. 손이 제멋대로 움직여요 하며 발을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마당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팥죽 할멈은 기겁을 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이고, 저게 며느리야, 황소야. 힘이 장사가 아니라 집안 때려 부수는 귀신이 붙었네 붙었어. 할멈은 무서운 것을 본 사람처럼 몸을 떨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앞이 캄캄해져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게으르기만 한 줄 알았더니 일을 시키면 집안을 박살을 내는 재주가 있었던 것입니다. 깨진 물레와 부서진 바가지, 솥에 빠진 뚜껑을 보며 시어머니는 차라리 며느리가 잠이나 자는 게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똑똑똑 하는 맑고 청가한 목탁 소리가 들려오더니 대문 앞으로 누더기 가사를 걸친 노승 한 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얀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오고 눈빛이 형형한 노승은 탁발을 나온 듯 빈 바리떼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집안의 소란스러운 분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승은 합장을 하며 나무 아미타불을 읊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정신을 수습하고 급히 부엌으로 들어가 쌀 한 바가지를 패와와 노승의 바리떼에 부어주었습니다. 마음이 심란하여 시주라도 하면 좀 나아질까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노승은 시주를 받고는 돌아서지 않고 마당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는 며느리와 부서진 물레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김노인과 아들이 밭일에서 돌아와 대문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고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김노인은 집안 꼴이 엉망인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이게 무슨 난리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팥죽 할멈이 쪼르르 달려가 김노인 자네 며느리 좀 보게. 잠 깨워서 일을 시켰더니 집안 세간을 다 부숴놨네. 저런 며느리를 데리고 어찌 살려고 그러나 하며 고자질을 했습니다. 김노인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습니다. 그때 노승이 김노인 앞으로 다가와 깊은 눈으로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지만 울림이 있어 마당의 웅성거림을 단번에 잠재웠습니다. 처사님, 이 댁 며느리는 예사 사람이 아닙니다. 노승의 뜬금없는 말에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사 사람이 아니라니요. 저리 잠만 자고 일만 하면 사고를 치는데요. 김노인이 답답한 마음에 되물었습니다. 노승은 며느리를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며느리의 잠은 그냥 잠이 아닙니다. 하늘이 내린 복을 품고 있는 잠이지요. 사람들은 노승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해했습니다. 특히 팥죽 할멈은 중이 노망이 났나 잠이 무슨 복이야 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노승은 개의치 않고 엄숙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댁 며느리의 몸에는 거대한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어서 잠으로 그 기운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깨우면 그 기운이 사납게 날뛰어 재앙이 되지만 스스로 깰 때까지 기다리면 그 기운이 집안을 일으킬 큰 재물이 될 것입니다. 노승의 말은 마치 예언처럼 들렸습니다. 재물이라니요. 잠만 자는데 쌀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노승은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잠이 곧 보약이고 잠이 곧 황금입니다. 부디 며느리를 억지로 깨우지 마십시오. 억지로 일을 시키면 오늘처럼 살림이 부서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편안히 자도록 놔두면 머지않아 흉년에도 곳간이 차고 넘치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노승은 그 말을 끝으로 합장을 하고는 다시 목탁을 두드리며 대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똑똑똑. 목탁 소리는 멀어지는데 그 말이 남긴 여운은 마당에 길게 남았습니다. 노승이 떠난 후 마당에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김노인과 시어머니 그리고 아들은 며느리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어느새 마루 기둥에 기대어 다시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조금 전 난리를 피우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팥죽 할멈은 에이 재수 없어 중이 와서 헛소리만 하고 가네 하며 투덜거렸지만 왠지 모를 찜찜함에 서둘러 김노인네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할멈의 입을 통해 노승의 이야기는 또다시 온 마을로 퍼져나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노인네 식구들은 부서진 물레와 솥뚜껑을 수습하며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노승의 말이 사실일까? 아니면 그저 위로하려고 한 말일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며느리를 억지로 깨웠을 때 보통 사람과는 다른 엄청난 힘이 나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스님 말씀대로 해봅시다. 색시가 자고 싶어 하는 만큼 자게 둬요. 저리 자는데도 얼굴이 환한 걸 보면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김노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일을 시키면 다 부숴버리니 차라리 재우는 편이 집안을 보존하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코 고는 소리가 다시금 시작되었지만 이제 그 소리는 전과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마치 거대한 짐승이 숨을 고르는 듯한 혹은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짐에게 소리처럼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산골 마을에 어둠이 깔리자 며느리의 방에서는 미세하게 푸른빛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며느리가 숨을 내쉴 때마다 방 안의 공기가 조금씩 맑아지고 탁한 기운이 정화되는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 한 점 없이 땡볕만 내리쬐었고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올해 농사는 큰일 났다며 혀를 찼습니다. 지독한 가뭄의 전조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며느리의 잠과 다가오는 가뭄, 그리고 노승의 예언이 뒤엉켜 김 노인네 집에는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과연 며느리의 잠은 집안을 살릴 복이 될 것인지, 아니면 모두가 우려하는 재앙의 씨앗이 될 것인지 운명의 시간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잠자리에 누워 며느리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기도했습니다. 부디 스님의 말씀이 맞기를, 우리 며느리가 이 가난한 집안을 일으킬 복덩이이기를. 그러나 창밖에서는 마른 천둥 소리가 우르릉거리고 며느리의 코 고는 소리는 그 천둥 소리와 박자를 맞추듯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잠든 며느리의 손끝에서 미세한 떨림이 일더니 그 떨림이 방바닥을 타고 집 전체로 그리고 땅속으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잠꾸러기 며느리의 진짜 능력이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노하였는지 아니면 땅의 기운이 닿았는지 그해 여름의 더위는 실로 무시무시했습니다. 장마가 꼬리를 감추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찾아온 가뭄은 산골 마을의 모든 생명을 말려주길 기세로 덤벼들었습니다. 붉은 해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불덩이를 쏟아부었고 대지는 타는 목마름으로 쩍쩍 갈라져 거북이 등껍질처럼 흉한 몰골을 드러냈습니다. 마을 앞을 흐르던 맑은 가을물은 바닥을 드러내어 하얀 자갈밭이 되어버렸고 우물물마저 말라가니 사람들은 물 한 동이를 구하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메마른 땅 위에서 농부들의 한숨은 깊어졌고 그 한숨이 모여 뜨거운 바람이 되어 마을을 휘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우제를 지내기 위해 산 꼭대기에 올라가 돼지 머리를 놓고 절을 올렸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윤광님께 비나이다. 제발 비 한 방울만 내려주소서. 징글치고 북을 울리며 하늘에 빌었지만 야속한 하늘은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얼굴로 그저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밭에 심어놓은 콩이며 옥수수는 잎이 누렇게 타들어가 바스라질 지경이었고 논바닥의 벼들은 이삭을 맺기도 전에 고개를 숙이고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내 평생 이런 가뭄은 처음 본다며 고개를 저었고 아이들은 더위에 지쳐 그늘에 늘어져 울 힘도 없었습니다. 상월 마을 전체가 거대한 가마솥 안에 갇힌 듯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이런 난리통 속에서도 김노인네 집안 풍경만은 딴 세상인 듯 고요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노승이 다녀간 후 김노인 내외와 아들은 며느리가 깰세라 발뒤꿈치를 들고 다니며 숨죽여 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무더운 날씨에도 방문을 꼭 닫고 이불을 돌돌 감은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며느리의 방 근처에만 가면 서늘한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땀을 뻘뻘 흘리며 부엌일을 하다가도 며느리 방 문지방에만 앉으면 땀이 쏙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며느리의 코 고는 소리는 여전히 우렁찼지만 이제 그 소리는 더위를 쫓는 바람소리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뭄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서 툭하면 싸움박질을 해댔습니다. 물기를 자신의 논으로 돌리기 위해 밤새 삽을 들고 지키는가 하면 우물가에서 새치기를 한다며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아낙네들의 고함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팥죽 할멈은 김 노인네를 향해 비아냥거리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물 한 방울이라도 더 얻으려고 난리인데 저 집은 며느리가 잠귀신이 들려 집구석에만 처박혀 있으니 농사는 다 망쳤겠구먼. 할멈은 김노인네 밭이 쑥대밭이 되었을 것이라 짐작하며 고소해했습니다. 사실 김노인도 밭에 나갈 엄두를 못 내고 있었기에 자신의 밭 역시 다 타버렸을 것이라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잠을 설친 김노인은 타버린 곡식이라도 거둬야겠다는 생각에 지게를 지고 밭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밭둑에 올라선 김노인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그만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눈을 의심하여 비비고 또 비벼보았지만 눈앞의 풍경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다른 밭들은 모두 붉은 흙바닥을 드러내며 황폐해져 있는데 유독 김노인의 밭만은 한여름 장마철을 지난 듯 푸르름이 넘실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옥수수대는 어른 키보다 높게 자라 잎이 춤을 추고 있었고 콩밭에는 콩깍지가 주렁주렁 매달려 터질 듯 여물어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란 말인가. 김노인은 떨리는 다리로 밭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흙을 만져보니 축축한 습기가 배어 있었고 작물들은 생기가 넘쳐 윤기가 자르르 흘렀습니다. 물 한 번 제대로 대주지 못했고 잡초 한 번 뽑아주지 못했는데 곡식들이 알아서 쑥쑥 자란 것입니다. 심지어 고추밭의 고추들은 불다 못해 검붉은 빛을 띠며 탐스럽게 익어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혹시 누가 몰래 물을 대주었나 싶어 물기를 확인해 보았지만 수로는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김노인의 밭에만 비를 뿌린 것도 아닐 텐데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습니다. 김노인은 홀린 듯 밭을 둘러보다가 한 가지 기이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밭일수록 작물들의 상태가 좋았고 집에서 멀어질수록 그 기세가 조금씩 약해지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잠자고 있는 안방 쪽으로 난 창문과 마주보는 밭의 호박 넝쿨은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뱀처럼 밭을 휘감으며 엄청난 크기의 호박들을 맺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댁 며느리의 잠은 그냥 잠이 아닙니다. 잠이 곧 재물입니다. 노승의 말이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설마 정말로 며느리의 잠기운이 이 메마른 땅을 적시고 곡식을 키운단 말인가. 집으로 돌아온 김노인은 아들과 아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애비야, 믿기지 않겠지만 우리 밭만 풍년이 들었다. 온 천지가 가뭄에 타들어가는데 우리 밭만 밀림처럼 우거졌어. 아내는 영감이 더위를 드셔서 헛것을 보셨나 하며 믿지 않았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사실 며칠 전 밤에 이상한 걸 봤습니다. 색시방 문틈으로 하얀 연기 같은 게 새어나와서 마당을 덮는걸요. 안개인 줄 알았는데 그게 밭으로 흘러가더군요. 가족들은 등골이 오싹해지면서도 가슴 벅찬 기대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 김노인은 확인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잠을 자지 않고 마루에 앉아 지켰습니다. 달빛조차 흐릿한 금은밤 사위는 고요하고 멀리서 들개 짖는 소리만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자정 무렵이 되자 며느리의 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변했습니다. 슉, 슉. 마치 깊은 산속 옹달샘에서 물이 솟는 듯한 청명한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푸르스름한 기운이 새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노인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푸른 기운은 마당을 가로질러 장독대와 밭 쪽으로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때부터 벌어졌습니다. 그 기운이 닿는 곳마다 시들었던 마당의 화초들이 고개를 바짝 쳐들었고 장독대의 뚜껑이 들썩거리며 구수한 장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김노인이 살금살금 장독대로 다가가 항아리에 귀를 대보니 안에서 뽀글뽀글하며 장이 익어가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이 무더위에 장이 썩지 않고 오히려 맛있게 익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담장 밑에 심어둔 호박 넝쿨이 눈앞에서 스르륵 스르륵 소리를 내며 덩굴손을 뻗어 담장을 넘고 있었습니다. 식물이 자라는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생명력이 넘쳐났습니다. 김노인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숨결은 단순한 숨이 아니라 대지의 기운을 북돋우고 생명을 키워내는 생기, 성치 그 자체였습니다. 며느리가 잠을 자며 들이마시고 내뱉는 호흡이 말라 비틀어진 땅에 수분을 공급하고 식물들에게 영양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낮에 밭에서 본 그 풍경은 기적이 아니라 며느리의 능력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김노인은 그제야 노승이 왜 며느리를 깨우지 말라고 했는지, 왜 잠이 보약이고 재물이라고 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게으름뱅이가 아니라 잠을 통해 기운을 모으고 그 기운을 집안에 나눠주는 산신령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김노인은 감격에 겨워 며느리의 방문을 향해 큰절이라도 올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님, 내가 그것도 모르고 속으로 흉을 봤으니 이 죄를 어찌할꼬. 김노인은 가슴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걱정도 앞섰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마을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뭄에 미쳐가는 사람들 눈에 김노인네 밥만 풍년이 든 것이 보인다면 분명 시기를 하고 해코지를 하려 들 것이 뻔했습니다. 김노인은 이 비밀을 지켜야 한다고 다짐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밭에 나갔던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김노인네 밭을 보고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이보시오들, 여기 좀 와보시오. 김노인네 밭에만 곡식이 미친 듯이 자랐소. 그 소리에 삽과 괭이를 든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푸른 밭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우리 밭은 다 타 죽었는데 여기만 물을 댄 거야. 사람들의 눈에는 부러움과 함께 의심과 분노가 이글거렸습니다. 팥죽 할멈이 앞장서서 소리쳤습니다. 밤새 몰래 물을 훔쳐다가 제 눈에만 댄 게 틀림없어 그러지 않고서야 어찌 이럴 수가 있나. 사람들은 흥분하여 웅성거렸습니다. 김노인 나오라고 해. 우리 물 훔쳐간 도둑놈 잡아야 해. 분노한 마을 사람들은 괭이를 치켜들고 김노인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노인과 아들은 대문을 걸어 잠그고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고함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습니다. 김노인 문 열어 내 며느리가 귀신 들렸다더니 이제는 물까지 훔치는 재주를 부리나. 팥죽 할멈의 목소리가 가장 날카롭게 담장을 넘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두려움에 떨며 며느리의 방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이 들이닥쳐자는 며느리를 해코지할까봐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소란 속에서도 며느리의 방안은 평화롭기만 했습니다. 드르렁 퓨 하는 코 고는 소리는 밖의 아우성을 비웃기라도 하듯 규칙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며느리의 잠은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았습니다. 김노인은 대문 뒤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보게들 오해하지 마시게 나는 결코 남의 물을 훔친 적이 없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 그러나 이미 눈이 뒤집힌 사람들의 귀에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담장을 넘어서라도 들어올 기세였습니다. 그때 대문 틈으로 엿보던 팥죽 할멈이 소리쳤습니다. 저기 봐, 마당에 호박이 굴러다니는 거. 세상에 호박이 집채만 하네. 저게 다 우리 물 훔쳐서 키운 거야. 마당에는 지난밤 며느리의 숨결을 받고 자란 거대한 호박들이 덩굴째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탐스러운 호박을 보자 사람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에 지친 그들에게 김노인네 풍요는 용서할 수 없는 죄악처럼 보였습니다. 당장 들어가서 저 집 곳간을 털어오자. 그리고 그 게으른 며느리도 끌어내. 누군가의 외침에 사람들은 대문을 부술 듯 밀어붙였습니다. 김노인은 다급하게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범아 어서 뒷문으로 나가서 이장님을 모셔오너라.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나겠다.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지었습니다. 아버지 이미 늦었습니다. 집이 포위됐어요. 진퇴양난의 상황. 김노인 가족은 도간에 든 쥐꼴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안방에서 며느리의 잠꼬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덥다. 시원한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네. 며느리가 몸을 뒤척이자 방문이 덜컹 하고 열렸습니다. 그러자 방 안에서 문개구름 같은 하얀 기운이 확 하고 쏟아져 나와 마당을 덮쳤습니다. 대문을 부수려던 사람들이 갑자기 멈칫했습니다. 대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서늘하고 상쾌한 바람이
그들의 뜨거운 얼굴을 식혀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바람이지. 갑자기 시원해지네.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의아해했습니다. 한여름 땡볕 아래서 느낄 수 없는 가을바람 같은 청량함이 김 노인네 집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팥죽 할멈은 이건 요술이야. 저 집 며느리가 요물이라니까 하며 뒷걸음질 쳤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시원한 바람에 홀린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김 노인은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의 기운이 사람들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잠시일 뿐 며느리의 비밀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는다면 의심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며느리의 능력을 만천에 공개하고 이 위기를 넘겨야만 했습니다. 김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대문 빗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굳게 닫혔던 대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자, 다들 들어오시게 들어와서 내 며느리가 어찌하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김 노인의 호통에 마을 사람들은 쭈뼛거리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사람들은 피부에 와닿는 신선한 공기에 놀랐고 마당 구석구석에 쌓인 엄청난 크기의 호박과 가지 오이들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열린 방문 너머로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몸에서는 은은한 광채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고 그 숨결이 닿는 곳마다 식물들이 춤을 추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신비로운 광경에 압도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팥죽 할멈조차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농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내린 기적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김 노인은 며느리 방문 앞에 서서 비장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곧 며느리가 잠에서 깰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 깨어남과 함께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가뭄에 시달리던 마을에 며느리의 게으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마치 홀린 듯 며느리의 방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방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하고 상쾌한 기운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가뭄의 열기를 단번에 식혀줄 만큼 강렬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김 노인네 집을 때려 부술 듯 덤벼들던 사람들의 눈빛은 이제 경이로움과 호기심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김 노인은 헛기침을 한번 크게 하고는 사람들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며느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 며느리는 물을 훔친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가진 기운이 하늘을 움직이고 땅을 적시는 것입니다. 못 믿겠다면 지금부터 이 아이가 하는 양을 잘 지켜보십시오. 김 노인의 당당한 태도에 사람들은 웅성거림을 멈추고 침을 꼴깍 삼키며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다시 한번 하는 긴 기지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깊은 동굴 속에서 잠자던 용이 깨어나는 소리처럼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문지방을 넘어 마당으로 나온 며느리 명곡은 여전히 잠이 덜 깬 모습이었습니다.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지만 그녀의 온몸에서는 은은한 광채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마당에 가득 찬 사람들을 보고도 놀라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꿈속을 거니는 사람처럼 멍하니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는 입을 크게 벌려 하품을 했습니다. 잘 잤다. 근데 왜 이리 시끄러울까? 며느리의 목소리는 나른하면서도 맑은 옥굿을 굴러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팥죽 할멈은 며느리의 태연한 모습에 기가 막힌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흥자다 일어나서 무슨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야. 요술을 부려서 사람들을 홀리려는 수작이지. 할멈은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속지 마시오들, 저건 다 눈속임이야.
어디서 요망한 것을 데려와서 마을을 망치려 들어 할멈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몇몇 사람들은 다시 동요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할멈의 말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마당 한쪽에 서 있는 감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감나무에는 아직 덜 익은 푸른 감들이 매달려 있었는데 가뭄 때문에 알이 잘고 잎이 시들시들한 상태였습니다. 며느리는 배가 고픈지 입맛을 다시며 감나무를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아이고, 배고파라. 저 감이 빨갛게 익으면 참 맛있을 텐데. 며느리가 나직이 중얼거리며 손바닥을 펴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의 손끝에서 뻗어나간 보이지 않는 기운이 감나무에 닿는 순간 시들었던 나무집들이 순식간에 파릇파릇하게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거 봐, 나무집 색깔이 변하고 있어. 누군가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느리의 손길이 허공을 가르자 나무에 매달려 있던 콩알만한 푸른 감들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단 몇 번의 눈 깜박임 사이에 푸르던 감들은 주먹만큼 커지더니 이내 붉은 홍시로 변해갔습니다. 마치 시간을 몇 달이나 건너뛴 듯한 광경이었습니다. 가지가 휘어질 정도로 탐스럽게 익은 홍시들은 꿀처럼 맑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리 와라 하며 손짓을 하자 잘 익은 홍시들이 투둑투둑 소리를 내며 비 오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홍시들은 바닥에 떨어져 터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며느리의 치마폭으로 빨려 들어오듯 사방으로 굴러와 며느리 발밑에 수북이 쌓였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달콤한 감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팥죽 할멈조차 할 말을 잃고 입을 떡 벌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발밑에 쌓인 홍시 하나를 집어들고 껍질을 호로록 벗겨 한 입에 쏙 넣었습니다. 달다. 역시 잠 깨고 먹는 홍시가 제일이야. 며느리가 행복한 표정으로 감을 먹는 모습을 보자 며칠 동안 굶주리고 목말랐던 마을 사람들의 입안에 침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는지 먹던 감을 내려놓고 손짓을 했습니다. 다들 뭐 하세요? 배고프실 텐데 와서 드세요. 감이 아주 잘 익었어요. 며느리의 말투는 천진난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맨 앞줄에 서 있던 아이 하나가 참지 못하고 뛰어나와 홍시를 집어 들었습니다. 아이가 감을 한 입 베어 물자마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와, 진짜 달아요. 꿀맛이에요. 아이의 외침에 어른들도 체면을 차릴 새 없이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홍시를 맛본 사람들은 저마다 탄성을 질렀습니다. 세상에 이런 맛은 난생 처음이야. 목마름이 싹 가시네. 그 홍시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입 먹으면 갈증이 해소되고 두 입 먹으면 없던 기운이 솟아나는 신비한 명약과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허겁지겁 홍시를 먹으며 며느리를 향해 고마움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홍시를 다 먹은 며느리는 여전히 배가 안 찼는지 이번에는 텅 비어있는 뒤주 쌀독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김노인네 뒤주는 가난 때문에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습니다. 며느리는 아쉬운 듯 입맛을 다시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밥도 먹고 싶은데 쌀이 없네. 쌀이 가득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그 크고 두툼한 손을 뒤주 쪽으로 뻗었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허공에서 부드럽게 원을 그리자 텅 빈 뒤주 안에서 스르르륵 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모래시계에서 모래가 떨어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놀라 뒤주 뚜껑을 열어보니 바닥에 쌀알이 하나둘 솟아나더니 이내 폭포수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맙소사 쌀이다. 하얀 쌀이 솟아난다. 시어머니의 비명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뒤주 안에서는 눈부시게 하얀 쌀이 쉴 새 없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쌀은 뒤주를 가득 채우고도 멈추지 않아 급기야 뚜껑 밖으로 넘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하얀 쌀알들이 눈처럼 쌓여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공포가 아닌 경외감에 사로잡혀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윤광님이 도우신 게야. 아니야. 저 새댁이 바로 복덩어리야. 팥죽 할멈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신의 험담과 오해로 인해 쫓아내려 했던 며느리가 실은 마을을 구할 보배였다는 사실이 명백해졌기 때문입니다. 할멈은 사람들 틈에 섞여 도망치려 했지만 넘쳐 흐르는 쌀에 발이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내 허리야. 할멈의 비명소리에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김노인은 넘어진 할멈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할멈 보시오. 내 말이 틀렸소. 우리 며느리 손은 게으른 손이 아니라 복을 부르는 손이라오. 할멈은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내가 죽을 죄를 졌네. 잘못 봤어. 하며 황급히 엉덩이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는 쌀이 넘치는 것을 보고 만족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이제 밥 걱정은 없겠네. 어머님, 저 밥 많이 주세요. 그 말을 남기고 며느리는 다시 하품을 길게 하더니 아이고 힘을 썼더니 다시 졸리네 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자 마당을 휘감던 신비한 광채는 서서히 사라졌지만 쌓여있는 홍시와 쌀더미는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닫힌 방문을 향해 절을 올리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새해씨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아들에게 일러 마당에 멍석을 깔게 했습니다. 그리고 넘쳐나는 쌀로 밥을 짓고 밭에서 자란 거대한 호박과 채소들을 따다가 음식을 만들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콧노래를 부르며 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살기가 등등했던 마당은 어느새 마을 잔칫집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만들어낸 쌀은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고 밥맛이 꿀맛이었습니다. 며느리의 기운을 받고 자란 호박으로 끓인 국은 냄새만 맡아도 힘이 솟는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둘러앉아 배가 터지도록 먹고 마셨습니다. 굶주림이 해결되자 사람들의 마음에도 여유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김노인에게 사과했습니다. 김노인, 우리가 정말 잘못했네. 가뭄에 눈이 뒤집혀서 자네 집을 오해했어. 맞아. 저런 며느리를 두고 우리가 귀신 들렸다고 했으니 천벌을 받을 뻔했지. 김노인은 허허 웃으며 막걸리 잔을 돌렸습니다. 아니네. 다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나. 이제라도 알았으니 되었네. 우리 며느리 덕분에 다 같이 배불리 먹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있겠나. 김노인의 너그러운 마음에 마을 사람들은 더욱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하늘에서 우르릉 쾅쾅 하는 천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하늘을 올려다보니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깨어나 기운을 쓴 덕분에 막혀있던 하늘의 기운까지 뚫린 것일까요? 곧이어 굵은 빗방울이 투둑투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밥을 먹다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 빗속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비다 비가 온다. 사람들은 빗물을 받아 마시며 춤을 추었습니다. 그 비는 단순한 비가 아니라 마을의 묵은 갈등과 오해를 씻어내리는 축복의 비였습니다. 며느리의 게으른 손이 마침내 가뭄까지 해결한 것입니다. 비는 밤새도록 내릴 기세였습니다. 사람들은 넉넉히 나눠받은 쌀과 곡식을 품에 안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입가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팥죽 할멈도 쌀 한 자루를 얻어들고는 쥐구멍 찾듯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아마 당분간은 창피해서 김노인네 얼씬도 못할 것입니다. 텅 비었던 김노인네 마당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곡간은 쌀로 가득 차고 장독대는 꽉 채워져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젖은 마당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감 스님 말씀이 딱 맞았어요. 잠이 보약이고 재물이라더니 우리 며느리가 정말 복덩어리였네요. 김노인도 고개를 끄덕이며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그렇고 말고 이제부터는 며느리가 하루 종일 자도 깨우지 말아야겠어. 자는 게 일하는 거니 말이야. 두 노인네는 서로를 마주보며 껄껄 웃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빗소리에 섞여 며느리의 편안한 코골이 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르렁 퓨, 그 소리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평화로운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빗줄기는 점점 굵어졌지만 김 노인네 집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환했습니다. 며느리의 신비한 능력 덕분에 가난했던 상월 집안은 하루아침에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고 무엇보다 잃어버릴 뻔했던 마을 사람들의 인심까지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평화를 지키며 오순도순 살아가는 일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게으름은 이제 흉이 아니라 자랑이 되었고 김노인 가족은 며느리의 잠을 지켜주는 파수꾼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 내리는 상월 마을의 밤은 그렇게 풍요와 안식 속에 깊어만 갔습니다. 방 안이 며느리는 꿈속에서 또 어떤 복을 짓고 있을까요? 입가에 묻은 홍시 자국을 혀로 핥으며 며느리는 몸을 뒤척였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이불 밖으로 툭 떨어지자 방바닥에 놓인 빈 화분에서 꽃망울이 톡 하고 터지며 향기로운 꽃내음을 피워 올렸습니다. 자면서도 복을 짓는 손, 바로 그 손이 김노인네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비 그친 마당에 더 큰 기적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폭풍 같았던 하루가 지나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긴 가뭄 끝에 내린 단비는 사흘 낮밤을 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메말랐던 대지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빗물을 머금어 검고 기름진 흙으로 되살아났고 누렇게 타들어갔던 산천 초목은 다시금 짙은 초록빛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난 뒤에 산골 마을 풍경은 마치 갓 씻어놓은 사과처럼 맑고 깨끗했습니다. 산허리에 걸린 안개는 신비로움을 더했고 계곡에는 다시 맑은 물이 콸콸 쏟아져 내려 물소리만 들어도 배가 부를 지경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논둑과 밭둑을 둘러보며 살았다, 이제 살았어 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이 모든 것이 김노인네 며느리 덕분이라며 고마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노인네 집안의 풍경도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 명곡은 비가 오는 동안에도 한 번도 깨지 않고 꼬박 잠을 잤지만 이제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깰까봐 방문 앞을 지나갈 때도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걸었습니다. 전에는 며느리의 코 고는 소리가 집안의 근심거리였지만 이제는 그 소리가 끊기면 오히려 어디 아픈 거 아닌가 하며 걱정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김노인은 아들을 시켜 며느리의 방 아궁이에 장작을 넉넉히 떼게 했고 창호지가 뚫린 곳은 없는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며느리가 편안하게 자야 집안에 복이 들어온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는 정성껏 지은 밥과 쇠고기 미역국을 쟁반에 담아 며느리의 방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며느리가 자다가 일어나면 언제든지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맛있는 냄새가 나서 깼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해맑은 얼굴로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밥을 비웠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가 더 필요한 건 없느냐? 이불이 얇지는 않으냐? 며느리는 배를 두드리며 어머님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 세상 부러울 게 없습니다.
저는 그저 잠이나 실컷 자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래, 아무 걱정 말고 푹 자거라. 그게 효도다. 하며 며느리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발길도 김노인네 집으로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흉을 보거나 빚을 받으러 오는 발걸음이었지만 이제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러 오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앞집 순이 엄마는 갓 딴 풋고추와 상추를 한 바구니 이고 왔고 뒷집 박서방은 산에서 캔 도라지를 가져왔습니다. 김노인 자네 며느리 덕에 우리 밭 고구마가 아주 실하게 연글었어. 이거 쪄서 며느리 좀 먹이게. 사람들은 며느리를 잠자는 복덩이라고 부르며 귀하게 여겼습니다. 며느리가 마루에 나와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지나가던 사람들도 큰 소리를 내지 않으려 입을 가리고 지나갈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인 것은 단연 팥죽 할멈이었습니다. 할멈은 그날의 소동 이후 며칠 동안 두문불출하더니 어느 날 큼지막한 항아리를 들고 김노인네 집을 찾았습니다. 할멈은 쭈뼛거리며 마당에 들어서서는 이거 내가 쏜 팥죽일세. 새알심을 넉넉히 넣었으니 새댁이 좋아할 거야. 하며 항아리를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자 할멈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입이 방정이라 큰 실수를 했네. 자네 며느리가 보통 사람이 아닌 줄도 모르고 부디 노여움을 푸시게. 할멈의 진심 어린 사과에 시어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항아리를 받았습니다. 아니네 할멈, 자네 덕분에 며느리 재주를 알게 되었으니 오히려 고마운 일이지. 들어와서 팥죽이나 같이 드세. 시어머니의 넉넉한 인심에 팥죽 할멈은 눈물을 글썽이며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때마침 며느리가 냄새를 맡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와, 팥죽이다 할머니. 저 주시려고 가져오셨어요. 며느리가 천진난만하게 묻자 할멈은 그럼 우리 복덩이 며느리 먹이려고 새벽부터 쑤었지. 많이 먹고 힘내서 아니 푹 자거라 하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며느리가 팥죽을 호호 불어가며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할멈과 시어머니는 오랜 앙금을 털어내고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계절은 흘러 어느덧 가을 거디철이 되었습니다. 김노인네 밭은 그야말로 황금 물결이 출렁거렸습니다. 벼 이삭은 무거워서 고개를 숙이다 못해 땅에 닿을 지경이었고 콩밭에는 콩깍지가 터져 콩알이 튀어나갈 정도로 풍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잠기운을 가장 많이 받은 집 주변의 밭에서는 어른 머리보다 큰 고구마와 무가 줄줄이 나왔습니다. 김노인과 아들은 즐거운 비명을 지르며 수확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걸 다 어디다 둡니까? 곡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아들의 행복한 고민에 김노인은 마을 회관에 좀 가져다 주고 가난한 이웃들에게도 좀 나눠주자꾸나. 혼자 배부른 것보다 같이 배부른 게 더 좋지 않으냐 하며 넉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추수하는 날 며느리도 저도 돕겠습니다 하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김노인과 시어머니가 기겁을 하며 말렸습니다. 아니다 아가, 너는 그냥 마루에 앉아서 참이나 먹거라. 네가 손을 쓰면 낫이 부러지고 호미가 휘어질라. 우리는 그게 더 무섭다. 시부모의 만류에 며느리는 머쓱하게 웃으며 다시 툇마루에 앉았습니다. 대신 며느리가 수고 많으세요 하며 손을 흔들어주면 일하던 사람들의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지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의 응원 한마디가 보약 한 제보다 더한 효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덕분에 김노인네 추수는 마을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풍성하게 끝이 났습니다. 수확한 곡식으로 뒤줄을 채우고 광에는 고구마와 감자를 산더미처럼 쌓아두니 김노인네 집은 부자가 부럽지 않았습니다. 김노인은 며느리를 불러 앉히고 비단옷 한 벌을 내어주었습니다. 아가, 내 덕분에 우리 집안이 일어났다. 이 옷은 내 고마움의 표시다.
시어머니도 옷가락질을 끼워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남들은 게으르다 손가락질했지만 너는 하늘이 내려준 귀한 며느리다. 앞으로도 눈치 보지 말고 실컷 자거라. 며느리는 새 옷을 입고 반지를 끼고는 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고맙습니다. 이 옷 입고 자면 꿈자리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며느리의 엉뚱한 대답에 온 가족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찬 바람이 불고 첫눈이 내리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산골 마을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여 고립되었지만 김노인네 집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활기찼습니다. 며느리의 방 아랫목은 절절 끓었고 윗목에는 고구마가 담긴 바구니와 귤이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겨울잠을 자는 곰처럼 본격적으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일어나 밥을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불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식구들은 이제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깊이 잘수록 내년 농사가 더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눈 내리는 깊은 밤, 김노인 가족은 안방에 둘러앉아 화로의 밤을 구워 먹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윙윙거리는 바람소리가 들렸지만 방 안은 훈훈했습니다. 탁타닥하며 밤이 익어가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냄새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잘 익은 군밤을 까서 며느리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자다가 깬 며느리는 오물오물 밤을 받아먹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밤이 참 달아요. 근데 저 또 졸려요. 며느리가 스르르 눈을 감자 아들이 얼른 베개를 받쳐주었습니다. 김노인은 곰방대에 담배를 눌러 담으며 며느리의 자는 얼굴을 그윽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세상 근심 하나 없는 저 편안한 얼굴이 바로 우리 집의 평화이자 부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복이 다르고 쓰임새가 다른 법이지. 억지로 맞추려 하지 않고 순리대로 사니 일이 좋은 것을. 김노인의 혼잣말에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처음에는 속이 터졌지만 이제는 저 숨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놓여요. 두 노부부의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 대신 편안한 안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잠든 아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보았습니다. 여전히 크고 두툼한 손이었지만 이제는 그 손이 투박해 보이지 않고 더없이 귀하고 예뻐 보였습니다. 이 손이 꿈속에서 부지런히 움직여 우리 집 곡식을 키우고 비를 불렀다고 생각하니 아내는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꿈속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일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아내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부디 좋은 꿈 꾸시오. 당신 덕분에 우리 모두가 행복하오. 밤은 더욱 깊어가고 마당에는 한방눈이 소복소복 쌓여갔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잠든 고요한 시간, 김노인네 집 지붕 위로 피어오르는 굴뚝 연기만이 이 집의 따스함을 세상에 알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코 고는 소리는 눈 내리는 소리와 어우러져 마치 아름다운 합주곡처럼 들려왔습니다. 드르렁, 퓨, 드르렁, 퓨. 그 소리에 맞춰 마당의 장독대도 외양간의 누렁소도 그리고 뒤주 속의 쌀알들도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게으른 며느리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잠을 자며 시댁을 큰 부자로 만들었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넉넉한 인심을 베풀며 존경받는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잠이 많아 게으르다는 핀잔을 듣던 며느리가 실은 가장 큰 복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이 이야기는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교훈을 남기며 산골 마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오늘 밤도 명곡이는 따뜻한 아랫목에서 고운 꿈을 꾸며 세상 모든 사람에게 평안한 잠과 복을 나누어 주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도 끝났으니 등 끄고 자야지. 모두들 꿈속에서 복덩이 며느리 만나 맛있는 홍시라도 하나 얻어먹고